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 발언 그리고 그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런 그 외교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그 중국 대사의 어떤 그러한 도를 넘는 그런 외교적 행위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강하게 대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한중 관계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한중 관계를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편으로 또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대변인은 이 발언이 비엔나 협약을 이제 어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엔나 협약에서 이제 외교관에 대한 어떤 면책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주재국의 국내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인 개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번 주한 중국 대사의 어떤 외교적 행위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교관이니까 비공개적으로 마쿠에서 어떤 외교 당사자와 접촉을 통해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다든지 그리고 그의 비공개적인 불만 제기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 정부의 입장,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것이 외교 관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관례를 갖다 뛰어넘어 가지고 공개적 수상해서 그리고 어떤 한국의 유력 정치인을 저쪽이 관사에 모셔놓고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굉장히 좀 무례한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요. 물론 중국 정부가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붙지 말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비엔나 협약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 그러면은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이게 모두 이 중국 정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겼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싱 대사의 어떤 개인적인 좀 약간 뭐랄까요? 돌출 행동이라고까지는 좀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좀 의지가 조금 달려 있었다고 좀 보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거의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관들이라든지요, 저희가 상대를 하고 있는 띵크탱크 인사들 다 모두 어떤 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관비한 어떤 매체라든지 관비한 어떤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태제한 의견을 갖다가 대사 개인의 의견을 내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공개 언론에 나온 것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준비한 어떤 자료를 입장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중국 정부 쪽에서 입장문 전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아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읽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신 대사 입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하면 중국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한테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그런데 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이나 파트너국들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주요한 그 영내 동맹이고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포위되는 이런 형국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한국과 일본이 너무 중국과 어떤 날을 세우는,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국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특히 이제 가장 한미일 중에 약한 고리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게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 행위라든지 자기 의견을 투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의도치 않게 너무 강하게 표출이 됐고 그리고 그 의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표출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불쾌감이라든지 예. 그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보다는 중국 쪽 입장과 더불어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때 보다 신중하고 뭔가 좀 이렇게 톤이 다운된 그러한 의견을 낼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뭐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경제 보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뭐 닫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외교관 당국이 어떤 조치한 법을 본다면 네. 이대로 이제 좀 이렇게 잘 무마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만큼 그렇게 한중 관계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이 부분이 가장 그 정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추방을 한다 이런 부분이 그 추가 조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우리가 사드 배치 때 논란에서 그 비공개적인 그 경제 보복을 한다 중국이 예.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서 그 한국이 보여준 어떤 강경한 여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중국이 비공식적인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규모로 그때 시행을 해가지고 한중 관계 악화시키기에는 지금 한국이 중국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최소한 조용하게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좀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 내부적인 국내적인 어떤 또 목소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강경한 목소리가 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적절한 조치라는 이야기 했을 때 그게 좀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고요. 거의 최후의 외교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외교를 추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국교 단절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뭔가를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계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그 강력한 외교 조치를 취할 만큼 이 사태가 중차대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그 어떤 강경한 대응을 갖고도 충분히 우리의 의사 표현. 그러니까 상대국이 외교적 결례를 벌였다면 그거에 상응한 외교적
그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 정부로서는 그 강력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중국도 어떤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어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국익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추방했던 사례가 사실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사를 추방하는 것은 저희가 없었고요. 1988년인가요? 어떤 한국 러시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공사 참사관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실무 직원을 갖다가 그 기피문으로 추방한 것이지요. 대사를 추방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갖는 어떤 외교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대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조치고요. 거기서 넘어서 대사를 추방한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관계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최후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가 중대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사를 추방할 정도까지의 그러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한중 사이에는 지금 싱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는 이제 중국이 쿠바에 도청 기지를 이제 설치한 것을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쿠바에 이제 중국이 도청 기지를 갖다가 설립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19년에. 네. 그리고서 그 대가로 어떤 자금을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요. 이게 뭐 미국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를 얻었으니까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미국 정부 블링컨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고위 관리가 그걸 공식 확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과연 블링컨 장관이 왜 이거를 공식으로 확인해 줬는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추측이 나오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이거보다 18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그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2월에 방중하려고 했는데 정찰 풍선이라고 할까요? 중국 측의 어떤 연구용 풍선, 중국 주장에 따르면요, 그것이 이제 미국 전역을 관통하면서 어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 일정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미중 간의 대화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런 또 사건이 터졌고 이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공식으로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또 주요 국가들이 어떤 세계의 주요한 지점에다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청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도청 시설은 좀 그렇고요. 또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미국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중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이 확인해 줬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블링컨 장관이 방중 이전에 어떤 그 기선은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 대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초당적인 협력,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협력을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외교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포석이 아니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번 방문이 이번 사건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소하는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중 사이 어떤 이런 신경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만나기 전에 주도권 싸움이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많이 있던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걸 합리적인 부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가 쿠바에 당신들을 도청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진실은 부인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진실을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해프닝 부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도 전 세계에다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설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뻔히 알면서 자신들이 그 쿠바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속으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할 거고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중을 앞두고 어쨌든 지금 이 도청 기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미국 측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방중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만나는 자체 그리고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미중 간에 이제 그 의견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위기 관리하는 그런 그 채널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경쟁적 공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 제품을 둘러싸고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보편적 원칙, 가치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서 대립도 계속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비확산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요한 부분에서 어떤 그 경쟁과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공간이 굉장히 작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우발적인 충돌이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서 양국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남중국해에서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미국과 중국 함정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도 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도 어떤 분명히 의견이 어떤 그 공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입장을 전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즉 군사적인 어떤 충돌,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거나 확산이 돼가지고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전부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을 긋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의견이 또 그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채널이 유지가 돼야 된다. 어떤 상태에서 뭐 위기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말씀드린 이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뭐 이러한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과 경쟁을 하되 대립이나 충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좀 개진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드린 위기 관리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나가자. 뭐 이러한 그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토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쿠바 도청 기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쿠바에 대해서 잠깐 이제 외교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달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과테말라에서는 쿠바 이렇게 외교랑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수교를 재개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쿠바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북한과 친한 국가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우리가 쿠바랑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국력이 이제 시정되는 부분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21년, 2022년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 한 가지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외교적 성과가 뭐냐면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어떤 경제적 발전을 도와준다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어떤 그 위상을 세워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굉장히 흔쾌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합의를 이루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떤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신뢰관계를 증진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미라든지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교류를 증진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좀 이렇게 소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의 국력이 북미를 넘어서 중남미까지 펼쳐나가는 데서 좀 예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게 많았는데 우리가 그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외교적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리가 이제 그 부상을 하면서 그런 관리의 차원에서 쿠바까지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고요. 굳이 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떤 쿠바를 끌어들여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쿠바의 관계, 그와의
개선해가지고 우리도 경제적이 그다음에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개선을 위한 토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방법원에 출석을 했고 이번에는 연방법원으로 갔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지 예, 이게 지난 않습니까? 4월에 그 있었던. 사무에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던 그 부분이고, 그 이제 뉴욕 그 어떤 그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그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언론이 떠들썩했었어요. 네. 미국 언론이 떠들썩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 시에 어떤 탑 시크릿이죠. 어떤 국가 기밀 문서들을 이렇게 또 획득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납을 한다든가 특정 지정된 기록물 보관소에 놓고 나와야 되는데 백악관을 네. 떠날 때 그거를 이제 자신의 말하려고 이제 그 플로리다 자택에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자택에 그 방치를 해가지고 뭐 게스트들이 이제 그 볼 수 있게 이렇게 비치를 한 건지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 문서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방치가 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연방 검찰에서 기소된 거고요.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2020년 대선 개표 때 경합주에 하나 했던 조지아 주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자신이 지고 있으니까 다시 개표해라. 뭔가 부정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선거 개입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또 터질 건데 예. 조지아주 검찰에서 또 할 건데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어떤 국가 기밀을 반출한 그런 그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된 건데요. 어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중에 어떤 그 법원에 출두 두 번째인데 이게 오늘이나 어제 미국 언론을 보면 모든 헤드라인이 다 트럼프 대통령 얼굴, 전 대통령 얼굴로 도배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는 어떤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좀 이렇게 좀 창피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에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 마녀 사냥이다 하면서 느낌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또 상당히 큰 반응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금 거기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 반대 세력들 엄청 인원들이 많다고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인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그런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여론을 몰고 가는 데는 거의 천재적으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에서 여론이 갖다가 이렇게 그 집중을 하고 어떤 포인트를 짚었을 때 어떤 지지자층이라든지 언론이 반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요.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러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배경이 뭐냐면요. 미국 정치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으로 완전히 그 정치적인 의견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기소를 두고도 민주당 지지층의 거의 90%는 이제 기소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반면에 공화당의 과반수는 또 그게 정치적 기소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화당 그리고 핵심 지지층의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 기소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이제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그 편국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이제 이미 양극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고 이게 법원에서도 그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법원 판결을 내는 데 있어도 굉장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판사에 대해서 또 압박하고 비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화당 내에서 뭐 여러 경쟁자들도 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계속 이어갈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의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선과 본선이 있는데요. 경선이라는 것은 내년 초에 이제 그 벌어지는 선거인데 이거는 공화당 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선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에 걸쳐서 이어지는 건데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
그 과반 이상의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위인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거의 격차가 한 30, 40%가 난단 그렇게나 말이에요. 나는군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지면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만 나고 있고 드샌티스라든지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우리 공화당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정보를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관심은 그로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 찬반이 계속 그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 이게 정치적 이슈로 빠지다 보니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이나 공화당 지지층이 어떤 그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러면 표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해준다면 내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본선은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본선은 이제 미국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양극화된 상황에서 누가 중도층을 더 갖고 있냐, 무당파층을 그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성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조용히 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국제 외교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 민정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